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사연 역사 포럼에서 이런 한국사의 쟁점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한편으로는 약간 외람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배도 많으시고 제일 인생의 선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공직이나 기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주 성공하시고 공부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 와서 뵀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한국사의 쟁점 중에서 고대사의 쟁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뭐 언론에서 아직 고대사가 상종가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인들도 한국사 그러면 이제 뭔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부분이 고대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앞에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특히 이제 뜨거운 아주 이슈가 된 게 그 역사학자 이덕일 씨가 김영구 교수가 쓴 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김영구 교수가 명예교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이제 이덕일 씨가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역사 학자들끼리 결국은 이게 학문적 논쟁이 아니고 재판정에 가서 결국은 이게 삼심을 기다리는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의 이제 재판의 하나의 그 쟁점이 되는. 그다음에 또 최근에 1년에 4번 나오는 역사비평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대하사에 대해서 젊은 고대사 학자들이 전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대학에 있는 사람을 강단사학이라고 하고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을 되게 재하사학이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도 재야 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예 재야라고 하지 않고 사이비 학자다 이렇게 했어요. 재야사학 사이비 정말. 근데 재야사학자라고 하지 않고 사이비 학자라고. 뭐 완전히 재판정에 가서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있고, 아예 이제 식민사학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재야사학이라고 하지도 않고 옛날에 강단사학 재하사학, 지금은 식민사학과 이제 완전히 사이비사학 이렇게까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아주 천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상고사 쟁점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주최해서 저희 재하사학하고 강단사학자를 불러서 같이 고조선 낭랑 단군 신화에 대해서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강단사학자와 재하사학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야말로 사이비사학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골이 완전히 깊어서 재판에까지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사에서 그럼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결국은 한국의 고대국가 형성의 시기 또는 실체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고대 국가의 최초의 국가라는 것은 재하사학이나 식문사학이나 똑같이 고조선으로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고조선의 시기가 기원전 3000년이냐, 기원전 2000년이냐, 기원전 1000년이냐, 기원전 5, 6세기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제 소위 식민사학자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경우는 이제 평양이 중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북한이 옛날에 요동지방을 중심이라고 했는데 요즘 북한이 왜 이렇게 평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하는데 제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주 식민사학적인 지금 입장이 되어버린 게 북한입니다. 93년에 당군동이 이제 소위 발굴되고 나서 북한이 갑자기 그 이전에 요동이 고조선의 중심이었다고 하다가 93년 이후에 평양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평양 중심사 그리고 대동강 문명사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황하, 이집트 그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플러스 대동강 문명 5대 문명서를 내세우면서 이게 이제 평양 중심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아까 얘기대로 평양 중심설 가기 전에는 93년 전에는 요동 중심설입니다. 근데 지금 제야사학자들 중에는 이제 요동 중심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요소 중심설, 요소가 아예 중심이 이렇게 이제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중심설은 요동이냐 평양이냐 요소냐 달라지지만 강역은 대체로 평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강역은 대개 요동까지는 강역을 봅니다. 중심이 어디냐의 문제지.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제야사학자와 소위 식민사학, 이런 강단사학자들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동북공정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우리의 고대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인다일본부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4세기에서 6세기에 한반도 남쪽을 식민지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뭘 근거로 어떻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진짜 인다일본부가 뭔지 왜냐하면 인다일본부라는 게 서류에 나오긴 나옵니다. 일본이란 말은 안 나와요. 임나 또는 임나가라. 그 임나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동북공정은 중국학자 또 여기에 대한 한국학자 인다일본부서는 일본학자가 주장하는 근거 또 논리 또 거기에 대해서 한국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우리나라의 국가 형성, 고대 국가 형성의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강단사학자나 제야사학자나 별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고조선이 어디를 얘기하느냐가 이제 달라져요. 왜냐하면 고조선이라는 게 대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되거든요. 단군조선부터라는 건지, 기자조선부터라는 건지, 위만조선부터라는 건지, 그리고 단군조선이라 하더라도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이게 이제 요거를 좀 꺼주시죠. 요 앞에 거. 앞에 거. 이것만 하면 적을 거예요. 요 앞에 걸 거예요. 그 화면이 앞에 거안 꺼져. 앞에 거 안 꺼져요? 자, 고조선은 우리 역사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은 사실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아우릅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고조선을 이시조선보다 앞에 있었던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위만조선 이전을 고조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조선이라는 기록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삼국유사거든요. 삼국유사는 언제 편찬됐죠? 고려시대에 편찬됐죠. 고려시대 이련이 조선시대가 올 줄 알고 이게 이제 고조선이고 뒤에 올 게 조선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삼국유사에 고조선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조선조에는 이제 그 단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사실 기자에 대한 얘기도 약간은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이 위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위만 이전을 이련은 고조선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위만조선 이전의 조선이 사실 고조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위만조선이에요. 기자조선은 그 실체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혹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점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군조선만 고조선이고 기자조선부터는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일단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이만조선 이전을 일단 고조선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씨조선이 등장하고 조선왕조가 건국된 다음에 특히 그 다음에는 그 이씨조선과 구별하기에 대해서 고조선 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사료상으로는 이만조선 이전이 고조선입니다. 자, 근데 이 고조선을 건국한 인물은 단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군이 처음으로 문헌상에 나타나는 것은 삼국유사 기편의 소위 건국신화에 나타나는데요. 이 삼국유사입니다. 이 삼국유사 원본인데요. 여기 보면 삼국유사의 기편 첫 번째 조가 고조선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왕검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왕검조선. 여기서 왕검이라는 것은 임금을 뜻합니다. 임금조선. 왕검이라는 것은 임금왕인데 임검 할 때 임금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것은 그 건국자를 임금으로 했다. 어떻게 왕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가와 관련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군, 소위 단군 신화라고 얘기 많이 하는 이 내용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고기라는 예고자의 쓸기자 고기의 이제 내용이 풍부하게 있고요. 그 고기 앞에 여기 나옵니다. 미서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셔 아스달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는데 요 임금 때와 같은 때였다. 이 미서는 중국의 역사인데 사실은 이 미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어느 미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서는 중국 사서인데 중국 사서에 일단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셨다. 도읍을 정했고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다. 그래서 건국했다는 것을 중국 측 사서에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요임금과 같다. 요임금과 같다는 것은 중국의 역사에는 요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와 거의 같은 시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미서가 지금 남아있는 미서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은 보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남아있는 거에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일단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소위 우리가 단군신화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고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늘에서 환인이 있고 환인이 아들 환웅을 내려보내서 이제 소위 지상세계, 천상세계의 주인이 이제 환인이고 지상세계에 이제 그 환웅을 내려보냅니다. 이때 3,000명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오고 거기에 신실을 세우고 풍배우사 운사와 함께 인간 세상을 통치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곰하고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인간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수고고 만원을 주고 100일 동안 일광을 보지 말라 했는데 곰은 호랑이는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곰은 21일 동안 30일 동안 먹여서 지탱해서 견뎌내서 인간이 됐다. 그래서 공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녀가 사람이 되니까 자기도 잉태하기를 원하니까 환웅이 자기가 이제 공녀와 관계를 해서 난 자식이 이제 바로 당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군은 이 조선을 건국하고 나라를 1500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당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화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강단사학자들은 신화라고 보고요. 신화지만 여기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화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또 동물이 사람이 됐다는 거, 또 1500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화는 신화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인데 반해서 대하사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된다. 사화라고 그래야 된다. 역사사자. 인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첫째, 이걸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 내용을 잘 보면 말이죠. 주체가 단군이 아닙니다. 이 신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실 환웅입니다. 환웅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것도 환웅이고, 그 다음에 풍백우사와 온 것도 환웅이고, 고모고 봄에게 마늘과 쑥을 나눠준 것도 환웅이에요. 웅녀와 결혼한 것도 환웅입니다. 단군은 그 결과로 나온 사실 마지막 완성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신화라고 하더라도 단군 신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환웅 신화다. 이렇게 봐요. 반면에 단군은 사실은 역사적 존재라고 봐야 돼요. 왜? 단군이 역사적 존재가 아니고 만약에 국가를 건설했다면 이것은 사실은 사상 누각이 돼요. 특히 왜 그렇게 보냐? 단군 왕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도 나왔습니다. 왕검조선. 이 왕검이 임검입니다. 단군이라는 것은 몽고 말에 탱글이라고 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 내지는 무당, 이런 걸 탱글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탱글이 단군. 지금도 이제 호남 지방에 가면 무당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단골레. 그 단골레한테 오는 주변의 사람들을 단골 손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단골판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단군이라는 표현은 무당이라는 말이고, 왕검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샤만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왜 우리 시조가 무당이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카리스마가 종교적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으로부터 최초로 해방된 사람이 사실 무당이거든요. 어느 나라든 주술사 내지는 샤만. 이 종교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사도 지내고 누가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요즘 말로는 굿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버는 거 받아서 자기를 중심으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재정일치적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말에는 샤만 킹이라는 말이 있고 재정일치적 존재가 있고 이건 사실 인간적인 존재예요. 다만 1500년 동안을 1000년 이상 살았다. 하지만 그 단군이라는 건 단군이라는 조선이 1000여 년간 지속됐다. 이렇게 봐요. 단군을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고조선은 이게 신화적인 국가지 실제 국가가 안 돼요. 근데 그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셨지만 내용을 보면 이 신화는 사실 환웅신화고 환웅신화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농경입니다. 농경. 무슨 얘기냐면 올 때 3,000명도 데리고 왔지만 올 때 누굴 데리고 왔냐? 풍백우사 은사와 함께 같이 왔어요. 바람, 구름, 비. 이거 뭐가 관련되죠? 농경과 쑥, 마늘. 많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화에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호랑이는 이걸 못 견디고 곰은 견뎠어요. 여기에 대해서 호랑이가 우리랑 더 가까운데 왜 그랬을까? 호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마늘하고 쑥까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곰은 잡식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신화는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결국은 수렵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면 결국 뭐예요? 정주생활, 정착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군 신화를 우리는 너무 국가 신화로 해서 단군하니까 단군을 현실적 존재를 자꾸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단군 신화, 또 신화라고 하면 또 아니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 일제 식민사학을 하면서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의 그 신화를 완전히 건국 신화와 관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을 하다니까 거기에 단군을 내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화의 주인공은 사실 단군이라기보다 환웅입니다. 환웅은 농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서
단군이 등장했고 단군 조선 때는 결국 인간적 존재로 어떻게 보면 여기 그 표현도 환웅 천왕 이렇게 나옵니다. 환웅 천왕은 이게 신화적 존재예요. 그러나 단군 왕검은 임금, 현실적 존재입니다.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환웅 천왕 신화, 단군 왕검 조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기서 더군다나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다든지 또 1500년 통치를 했다든지 1908세 수명 이런 거는 사실 누가 봐도 현실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완전히 이거 허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2333년 같은 경우도 농경 생활이라는 거와 관련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1500년 이런 것들은 그 왕조가 이제 1500년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이라는 것은 이미 신석기 시대에 사용을 했지만 이런 새로운 사회가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에 다른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하고도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대개 다른 나라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유이민 집단이 왔을 때 하늘에서 다 왔다고 봅니다. 다른 데서 왔다. 그럼 곰하고 범은 뭐냐? 곰이나 범을 토템으로 하는 토착 집단. 그래서 결국 곰을 토템으로 하는 집단과는 결합했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범을 토템으로 하는 집단과는 결합되지 않은. 그래서 토착 세력과 외래 세력이 같이 이제 뭔가 결합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소위 고조선 쪽 이걸 단군신화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환웅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울러서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기록이고요. 중국집 기록에는 조선이 어떻게 나왔나? 제일 먼저 조선이 건국하는 것은 관자라는 책입니다. 관자. 기원전 한 7세기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사서에 나타나는 것은 BC 4세기에 이제 사기나 미락 등에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BC 4세기 연희 강성에 대해서 왕을 칭하고 조선으로 또한 왕을 칭했다. 그래서 분명히 BC 4세기에는 이제 조선이 중국에서도 인식하는 존재. 또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관자 때도 나오니까 기원전 7세기에 이미 조선은 중국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존재. 늦어도 그 이전은 이제 중국집 자리에는 이제 보이지 않고요. 그럼 기원전 특히 2세기 초에 진원교책의 위만이 무리 1000명을 끌고 조선으로 망명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앙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 소위 위만조선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 위만조선 쪽 앞에가 고조선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조선은 위만조선은 아니고 다만 기자조선이라는 게 삼국유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08년에 한이 침입하면서 이제 위만조선을 이제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은 엄격하게 하면 위만조선이지만 나중 후대적 관점으로는 이것도 이제 보통 고조선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한사군이라는 건 뭐냐면 한나라의 지방통치제도가 군현임에 우리로 치면 도, 면, 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조선 지역, 위만조선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한사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은 주로 사료에 대한 기존의 우리 삼국유사나 또 중국지계, 사기나 한서나 위량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대화사학자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자료 말고 이 환단곡이라는 것을 주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단곡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재화사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일제강점기 초에 이제 소위 개연수가 편찬했다고 전해집니다. 개연수에 대해서 사실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러다가 그 계연수에게 받았다고 하는 이율이 1979년에 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게 이력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특히 제야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합니다. 이율에 의하면 이 계연수의 자기는 제자인데 13살 때 스승으로부터 원본을 받는데 경신년에 공개하라. 그래서 79년에 이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은 이걸 공개하지 않다가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단곡이 이제 썼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이 한단곡이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어요. 삼성기에는 환웅이라고 불리는 왕이 다스린 신시 배달국이 1565년 또 그 전신 환국이 3301년간 역사 쭉 나옵니다. 어느 당군 때는 뭐 1대 당군, 2대 당군, 3대 당군 막 이렇게 나와요. 당군세기가 47대 당군이 2000년간 다스린 역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북부역에는 이제 북부역 6왕에서 다루고 있고 태백일사는 환국, 배달국, 삼한국을 고려 전체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야사학자들은 이 4가지가 실려있는 환단고기를 근거로 이제 여러 가지 상고사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의 내용을 보면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사학계, 뭐 강단사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상국유사 또는 동국통감 또는 동국이상국지 뭐 이런 거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또 그 안에는 문화, 산업, 원시국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근대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근대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전근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근현대에 와서 쓰여졌을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죠. 또 현존하는 여러 역사서이 미소를 베껴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뭐 경단이나 욕살 이런 게 나오는 데 쓰고 있어요. 고구려 때 쓴 건데 고조선부터 쓴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또 한국의 배달국이 존재했던 시기가 기원전 뭐 4,000년, 3,000년 이런 얘기하는데 이때는 세계 역사상 신석기 시대예요. 청동기는 대개 아무리 빨라도 3,000년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세계에서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청동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적어도 국가가 형성되려면 청동기가 돼야 됩니다. 왜? 이제 그 구석기 시대에는 대개 이제 타제석기를 사용하다가 신석기 시대는 마제하고 토기를 사용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농경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가 형성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소위 빈부격차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해서 금속기인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지배층, 피지배층이 생깁니다. 이 지배층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고 정치 조직도 만들고 한 것을 보통 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는 아무리 빨라야 청동기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연대로 따지면 청동기보다 앞선 신석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역사 자체가 다 바뀌고 신석기 시대에도 국가가 있었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청동기가 세계에서 제일 빨랐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빨랐다고 주장할 만한 자료가 나와야 이제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계연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고요. 그 다음에 그 편찬을 60년, 70년 동안 안 하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납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단보기는 국내 역사학에서는 거의 미소로 봅니다. 왜? 아까 얘기한 4가지 사료가 적어도 조선시대까지의 사료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역사에 있어서는 사료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사료 비판을 하는데 사료가 원래 당대에 있었던 사건이 있을 때 가까운 시대일 것일수록 사료적 신빙성이 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국사기는 1145년, 삼국유사는
막 90년 정도 보여요. 반면에 고구려 광개토항미는 이 4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광개토항미 당대자료, 금성군도 마찬가지고 당대자료가 이제 일단 저거 이게 이제 나중에 신라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통일신라 때 한 번 더 저거 됐을 거고 고려 초에 했다가 고려 중기 후기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왜곡 내지는 그 시대적인 시대 상황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는 일단 그 있었던 당대에서 가장 가까운 시대의 자료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더 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이유립 씨의 주장대로 해도 개연수가 준 게 192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빨라야 1920년에 편찬명료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료적 가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고대사의 고대국가 형성의 조건, 기준, 시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럼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 중심지가 이게 이제 목적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여동설, 물론 요하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주로 제하사학자고요. 이건 주로 강단사학의 입장입니다. 요동 지역의 요하 또는 대릉하를 중심으로 이제 존재했다는 설인데 원래는 이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근데 1993년에 단군릉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고조선의 중심은 평양이다. 그리고 거기다 단군릉을 피라밋같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단군릉을 공개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단군과 단군 부인의 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기원전 3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기원전 3000년. 그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첫째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이게 석관면대요. 이거는 고구려 때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기하면 뭐라는 이장했다 고구려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원전 3000년의 근거가 뭐냐? 소위 이 단군뼈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상자 공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했더니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다. 근데 원래 상자 공명법은 이 몇천 년 단위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석기 때 쓰는 겁니다. 몇만 년 단위 때. 보통 몇천 년 단위에는 방사성 탄소 측정법을 쓰는 거예요. 방사성의 반감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당신들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북한에서만 하지 말고 남한 또는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유럽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 가서 이거를 방사성 탄소 연도 측정법을 하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 다 믿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존엄하신 분의 뼈를 지금 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세계적으로 받으려면 그런 여러 신빙성 있는 국가에서 하자. 그것도 방사성 탄소 연도 측정법을 하자. 하여튼 지금 북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선은 물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대부분 여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하사학에서 식민사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기 전에 이미 조선 후기에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평양 중심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이 그렇지 영역은 저 요동까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쟁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료를 보다 보면 이 고조선이 이제 멸망한 게 한 9년 한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한 9년이 멸망하고 세워진 게 아닙니까? 일반 조선이 망하고 이제
세워진 게 항군현인데 항군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남양군이거든요. 그 남양군이 어디냐?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발굴하면서 평양에서 남양군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양으로 보게 된 거고 따라서 항군현이 설치되기 이전에 위만조선은 적어도 분명히 중심지가 평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하사학자들은 그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다 조작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고조선의 위치가 저 연영지방까지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동설은 뭐냐? 처음에는 요동지방에 중심이 있다가 나중에 연이나 여기 쫓겨가지고 결국은 남쪽으로 와서 평양으로 이동한 거다. 지금은 이 이동설이 가장 학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설입니다. 왜 그러냐?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 고조선에 대한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요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고조선의 실체, 성격을 얘기하려면 고고학 자료가 이걸 반증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고조선은 고고학 자료로 얘기한다면 청동기 시대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왜 비파형 동검이냐면 동검의 모습이 비판 모양까지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친 무늬 거울. 옛날에 이걸 아마 그 단유 세문경, 단유 조문경 이렇게 이제 한자로 배우셨을 텐데 요 세 가지가 고조선의 표지 유물입니다. 비파형 동검, 단유 조문경, 고인달. 요 세 가지의 표지 유물이 보면 특히 동검 같은 경우 비파형 동검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세형 동검이 되는데요. 요거는 주로 요동 지방에 많이 나타나고 요것은 평양 이남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파형 동검 문화 시기에는 요동성에 있다가 세형 동검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중심이 평양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중국식 동검하고 다릅니다. 중국식 동검은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되는 데비해서 우리는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은 이 두 개를 결합하는 형태. 벌써 거기서 중국식 동검과 청동기와 우리나라 청동기는 다르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요. 이 모습도 보면 이게 중국식 동검이고 이게 북방식 동검. 이거는 동호 이쪽 계통입니다. 북방민족. 이 우리 비파형 동검이고 이 한족이고 이 북방민족이고 여기는 이제 예맥 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탁자식 고인돌 위치를 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로 나타나고 있죠. 비파형 동검은 여기가 중심이죠. 그죠? 여기도 있지만 그다음 차츰 여기서부터 세형 동검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의 중심지는 여기였다가 차츰 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게 보는 게 지금 학계에서 제일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 그리고 남단군이 설치될 때의 지점은 역시 평양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초기부터 평양이 중심은 아니고 이는 중심이고 다만 중심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영토는 이제 이래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에 요동의 중심지가 있을 때보다는 이제 상당히 압록강 쪽으로 이제 온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조선 중국집 사서에 조선과 한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한 부제가 육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군을 보내요. 만약에 이 유한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 아니고 요동지방이었다면 사실 수군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중국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수군을 오는 통로를 보면 분명히 전쟁할 때의 유한조선의 것은 평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남양군이고 진봉군이고 인동군이 변토군 고구려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야사학자들은 한군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땅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 고구려가 그럼 다 차지하게 됐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역사적 사실하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AD 313년에 고구려가 남난군을 몰아내거든요. 몰아냈다는 거는 그 옆에 있었다는 거가 되겠죠. 남난군. 자, 왜 그러면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역사학자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역사학자도 자기 조국이 있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우리가 더 광활한 영토와 옹원한 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사실 역사학자는 누구나 사실 생각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남난군을 그러면 강단사학자들은 중국에 있다고 하지 않고 평양에 있다고 하느냐. 자료죠, 자료. 이건 제가 국립박물관장도 했습니다만 평양에서 나온 유물이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남난 겁니다. 칠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귀틀문어, 귀틀이라는 건 나무로 해서 귀틀집까지 묻어놓는 거. 이 평양에서 이거 발굴됐거든요. 이건 유물이라 하지만 이거는 발굴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와서 묻었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유물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점전 신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남난이 평양 전체에 있었다는 것을 안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남 예관이라고 쓰여진 수막새라든지 천추만이라고 쓰여진 수막새, 이런 것도 평양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광량이라고 쓰는 돌로 만든 인장, 복리는 뭐냐면 공문서를 하고 마지막에 그걸 이렇게 실링하는 거예요. 실링. 이 복리예요. 그러니까 기원전에 이미 이런 행정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수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남이, 특히 아까 본 남남 예관, 남남자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왕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나 일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만들어서 넣는지 모르지만 비틀무덤 이런 건 참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백배 양보해서 정말로 일제가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타율성론, 즉 자기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남의, 즉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 나중에 일본의 영향, 나중에 완나라의 영향 해가지고 타율성,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남남이 저 중국에 있지 않고 평양에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다 치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일제시대에는 남남 고분이 발견된 게 70개밖에 없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는 평양이, 북한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자그마치 고분이 3,000개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70개는 뭐 일본이 조작했다고 치고, 북한이 한 게 한 거의 3,000개. 그 중에서도 뭐가 발견됐냐? 호구장정이 발견됐어요. 호구장정. 즉 평양 지역에서 나온 남남군 현에 어느 현에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3년마다씩. 이거는 정말 숨길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오면서는 더 이상 이제 비판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요즘 또 뭐라고 하냐면 북한 애들이 이거 만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